일단 갖고 왔어. 우리 이거부터 바로 보자. 이렇게 첫인사도 없이 바로 수업해도 되는 거지? 괜찮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단원의 큰 틀은 뭐냐면 글쓰기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이므로 내가 인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가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의 내용 분석하기, 이렇게 큰 흐름이 있거든. 일단 문제 해결적 과정으로의 글쓰기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면 너희도 이제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칠 수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일단 내가 쓰고자 하는 화제와 관련된 뭐가 부족하지? 이거 뭐게? 맞아, 배경 지식이야. 그리고 내용을 얼추 느낌적인 느낌으로 떠올렸어.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단어, 적절한 단어나 표현의 생성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문단 간에 이거 뭐게? 배, 열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문제 등등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즉 글쓰기는 글을 한 편을 완성을 해나가는 것은 결국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초고 쓰기, 고쳐 쓰기와 같은 글쓰기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도록 할게. 계획하기. 뭐든지 계획이 첫 번째일 거 아니야, 그치? 계획하기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전반적인 방향성을 생각하면 돼. 주, 목, 독, 매를 먼저 설정하는 게 계획하기 단계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 주제는 내가 그 중심 내용, 중심 생각을 명료화하는 것이고, 목적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설정하는 거고, 독자, 이거 독자는 좀 놓칠 수가 있는데 꽤 많이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제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 교육 개론서에서도 예상 독자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들 하셔. 왜 그러냐면 그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상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글쓰기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글이 약간 나가리가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설명하는 글을 써. 근데 내가 예상 독자를 대학교 교수님으로 설정할 건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어휘나 설명하는 수준이나 확실히 달라지겠지. 그런 것들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리고 이런 글을 쓸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할 건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건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매체에 쓸 것인가, 뭐 신문에 실을 것인지 아니면 뭐 학교 게시판에 실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 나가면 되겠고, 계획하기는 별거 없지? 주목, 동매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글쓰기 과정에서 친구들이 문제 풀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생성하기랑 조직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는 얘들아, 자료를 생성한다, 자료를 조사한다 해서 내용 생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내가 화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 이것도 객관성, 정확성 판단해야 되겠고,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되겠지. 인성이 문제만 없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마주칠 수 있냐면, 어떤 문제를 마주칠 수 있냐면, 내가 주제를 정했어. 야구라는 주제를 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뭘 쓸 거지? 요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극물. 너희 이제 영어 시간에 마인드맵 이런 거 초딩 때 많이 그려보지 않았어? 그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자유연상하기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어떤 글감들을 마련할 것인가를 우리가 추릴 수가 있는데, 자유연상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막 연상하는 거야. 야구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한화, 쓱. 근데 이번에 뭐 이제 누가 이겼다던데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아, 야구는 이제 몇 명이 필요하고, 야구의 역사는 뭐고, 뭐 이제 메이저리그가 어떻고 하는 것들 있지.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나서, 아, 이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거 정도를 글감으로 추리면 되겠다 하는 게 내용 생성하기 단계야. 그럼 이런 비슷한 활동을 이제 마인드맵 전략을 통해서도 이제 추려낼 수가 있는데, 마인드맵은 너네가 이미 해봤지. 야구, 역사, 뭐 이제 기원되는 나라, 뭐 그리고 뭐 이제 유래,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아, 요런 가지로 이제 쳐내면 되겠다 하면서 내용을 추리는 게 마인드맵 단계. 별거 없죠? 그리고 글을 쓸 때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뭐 책, 신문, 인터넷 기사 아니면 전문가 면담 등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조직하기 단계야. 조직하기는 개요를 짜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왜 헷갈려 하냐면 여기랑 뭐 계획하기랑 나머진 괜찮은데 생성하기랑 조직하기 단계를 계속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하면 뭔가 너희 생각에서는 생성하기는 글을 뭔가 쓰는 그런 느낌이 들고 조직하기는 뭔가 준비하는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둘을 계속 바꿔버리는데 좀 유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야, 이 개생키야 이렇게 외워버려. 그럼 뒤에 건 괜찮지?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생부터 해가지고 생성은 자료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거고, 조직은 내가 막 글감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예쁘게 순서를 맞춰서 조직하는 단계인 거야. 그래서 뒤에 올 수밖에 없어. 개요 짜기 단계. 자,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겠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글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에 맞게 개요를 짤 수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정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간적 전개 과정 등등등등 다양한 어떤 개요의 틀을 짤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설득이라든지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건 처음, 중간, 끝 혹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할 수 있겠지. 별거 없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까지 조직을 했으면 초고를 쓰는데, 초고가 뭐야? 처음 쓰는 고, 원고 해서 초고거든? 그냥 한 번씩 쭉 써보는 거야. 여기는 또는 표현하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개요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자, 초고를 쓸 때 문맥에 맞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고려를 하면서 쭉 써내려 나가야 됩니다. 이때 그 글을 잘 쓰는 친구와 못 쓰는 친구가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2단계에서 차이를 많이 써. 무슨 말이냐면 글을 잘 쓰는 애들은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혹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일단 빈칸을 남겨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루룩 써봐. 어차피 고쳐쓰기에서 다듬으면 되거든. 근데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은 뭔가 처음 쓸 때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감이 있어서 여기서 막 끙끙대다가 결국 글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 초고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요를 바탕으로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일단 후루룩 써보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야. 자, 고쳐쓰기는 뭐 우리 아까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등을 고려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글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불필요한 건 삭제해야 되고 보충해야 될 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문장과 단어가 바르고 정확한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고쳐쓰기의 원리 혹시 학교에서 배웠어? 추가, 삭제, 재구성, 대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고쳐쓰기 단계에서 고쳐쓰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부족하거나 빠뜨린 내용 있어. 그러면 추가해야 돼. 뭔가 말이 중복되거나 쓸데없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삭제해야 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나 더 적절한 내용이 있어. 그럼 바꿔야겠지. 대치해야 돼. 그리고 글의 흐름상 A, B, C였는데 A, C, B 이게 조금 더 매끄러워. 그러면 구조를 재구성해야겠지. 이거 4가지 완전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고쳐쓰기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무슨 말이냐? 고쳐쓰기도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순서가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큰 단위에서부터 작은 단위로 들어가는 게 정석이거든? 우리 아까 초고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후루룩 썼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로 글을 고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후루룩 읽어보는 거야. 글 전체 수준에서 후루룩 읽어보다가 걸리는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들어가서 문단의 중심 내용 잘 있는지, 문단과 문단끼리 뭔가 이상하지 않는지 문단 단위로, 그 다음에 문장,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왔는지 뭐 이런 것들, 맞춤법 맞는지, 그리고 단어, 뭔가 단어가 모호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속된 표현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는 글 수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는 글 수준, 각 문단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확인하는 문단 수준, 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쓰는 문장 수준부터 해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고쳐 쓰는 단어 수준까지. 자, 그리고 이런 글쓰기 파트에서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각 수준에 맞는 고쳐쓰기 전략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또 개론서 내용을 가져왔어. 선생님들 보는 개론서 내용인데 글 전체 글쓰기 수준에서의 고쳐쓰기가 쭉쭉쭉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짚어주는 거는 글에 나온 거 읽어주는 수준밖에 안 되지. 너네들이 이제 읽을 수 있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야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이런 거 조금 예시 갖고 왔고, 세 번째로는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체크하시고요.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는 또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표기가 적절하게 되었는지까지 살펴보면 참 좋겠지. 여기까지 별거 없지. 그래서 이 1-2 단원의 큰 축 하나는 글쓰기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한 축이 뭐였냐면은 이제 서평, 그 내용 분석하고 너희 서평 써보는 그거였잖아. 그래서 교과서 본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요. 일단 교과서 본문에는 수지라는 애가 쓴 서평이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서평에 따라서 이제 막 우리가 그걸 분석도 해보고 직접 써보고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일단 서평이 뭐지? 독서, 책을 읽고 평가하는 게 서평이잖아.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은, 내가 처음에 아빠랑 이상가족 장면을 TV에서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소설이 생각났어, 이러면서 시작이 돼. 그러다가 이제 뭐 소설의 줄거리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이런 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완전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그 일가가 한 가문, 한 가족, 친척 요런 의미잖아. 이제 중국에서 온 그 아저씨, 손님이 처음엔 되게 민폐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1년 뒤에 그 내가 그 아저씨 참 그 고향도 없는 타지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외로웠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아무튼 간에 그런 소설을 다시 보고 나서 처음에 이 수지는 뭐야 저 아저씨 진짜 민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났다가 다시 이 이상가족 장면 보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저씨 외로웠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친척들, 주변 이웃들, 친구들 소중하게 대해야겠다 뭐 요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서평의 내용이 있어. 학교에서 서평 어느 수준까지 분석했어? 그 혹시 일가의 원문도 읽어봤어 너희? 소설 내용? 그냥 이것만 그냥 분석했어? 그 원래 서평 글만? 이럴 때 잘 써. 왜 샀어? 강연이는? 기억 안 나? 알겠어.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수지라는 애가 소설 1화를 쓰고 이제 서평을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소설의 내용을 내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줄게. 혹시 몰라서 전문을 다 실어왔는데, 일단은 나라는 애가 등장해. 여기다가 얘기해주겠다. 이제 나라는 애가 있어. 얘는 이제 남자애야, 남자애. 이름이 창인가 그래. 이제 얘가 16살에다가 이제 17살 되는 그 흐름이 이제 쭉 드러나는데, 아무튼 16살 때 이제 약간 그 한창 여자의 눈을 뜨는 뭐 그런 나이였나 봐. 짝녀가 있었어. 근데 짝녀보단 조금 더 나아간 썸녀 정도 되는 관계인 것 같아.
이제 나가 미옥이라는 애랑 이제 약간 꽁냥꽁냥하는 그런 약간 썸 단계인데 나가 미옥이한테 고백하는 편지를 썼거든? 드디어 미옥이가 답장을 준 거야. 그래서 편지를 들고 신나게 집을 가는데 쭉쭉쭉 내려봅시다. 내려가는데 말이야.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얘네 집 이제 얘가 과수원집 아들이거든? 이제 과수원 쪽 올라오니까 누가 약간 내려갔네? 약간 말투가 독특한 거야. 그래서 쫄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온단 말이야.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이었던 거야. 그 말투가 좀 이상한 사람은. 그 아저씨가 바로 이거의 주인공이거든? 그러면 나가 있어. 근데 주인공 아저씨야. 그럼 이거 시점 뭐였는지 알겠어? 1인칭 관철자 시점일 거거든? 자, 아저씨는 어떤 관계냐면은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빠의 큰아버지. 아빠의 큰아버지의 아들이야.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는 당숙관계야, 당숙관계. 친척이야, 친척. 근데 이 아저씨는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옛날에 아빠의 할아버지의 막 큰아버지 막 옛날 친척이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넘어갔었다가 한창 소식이 끊겼다가 그 자손이 이제 다시 간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며칠을 머무는데 자, 첫째 날이랑 뭐 둘째 날 정도는 엄마가 뭐 이제 밥상도 잘 차려주고 술상도 잘 차려주고 했어. 근데 그 뒤부터는 사실상 친척이긴 해도 엄마의 찐 친척도 아니고 그 남편의 친척이기도 하고 좀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잖아. 조금 불편해. 근데 이제 또 엄마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아저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밭일도 도와주고 막 농사일도 도와주고 그러긴 하지만 때 되면 저 형수님 저 밥 없습니까? 배고픕니다. 막 이러면서 밥 달라고 그러고 막 빨래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야 내가 뭐 자기 뭐 식모야 뭐야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는 있잖아.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아. 내가 뭐 이제 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외삼촌이 어땠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니까 좀 시끄러울 수 있겠지. 그래서 엄마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 아저씨 좀 불편해. 민폐인 것 같아. 근데 아빠만은 일단 야 그래도 짜식아 말이야. 친척이니까 잘 챙겨줘야 되지. 일가 사람인데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아까 뭐였어? 미용이가 답장을 드디어 줬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 과수원에서 아저씨 보고 쫄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편지 내용을 못 읽고 잠깐 밑에 넣어놨는데 엄마가 야, 너 요즘 뭐하고 다녀? 하고 떠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니까 너 그 편지 내가 압수했어. 이러는 거야. 이제 나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래서 나는 막 반항해. 빨리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엄마는 너 지금 뭐 옆에 그 순돌이가 누구랑 썸 타다가 성적 망친 거 못 들었어? 너 그리고 아무데나 팽개쳐놓고 간수도 못하는 주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우라통이 치밀지. 그래서 나는 막 대들어. 엄마 나한테 그렇게 짜증 부리고 막 그러는 거 아저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아빠도 내 편을 들어. 어떻게 옆에 내가 말이야 다 큰 아들 편지를 갈취할 수가 있어? 막 이런단 말이야. 엄마는 거기에 폭발을 해. 뭐? 갈취? 내가 도둑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 어떤 갈등이 숨어 있는 거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아들 나의 편지 사건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빵 하고 싸운 거잖아. 근데 사실 이면적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아저씨에 대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있었던 건데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아빠가 갈취라고 이제 찔러버리니까 빵 하고 터져버린 거지. 아저씨의 존재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려. 며칠 나가버려. 이제 그제서야 아저씨도 이제 조금 눈치를 보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미안하고 막 약간 이제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야. 자, 어느 날 밤에 아저씨가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또 우리 외삼촌이 어땠고 저땠고 하는 이야기를 일장면설 늘어나. 나는 그거 이렇게 듣는 둥 맞는 둥 하다가 막 졸아버려. 다음날 아침 됐어. 달그락 하더니 엄마가 드디어 돌아온 거야. 근데 아저씨는 그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나 새벽부터 기차 타야 돼서 그냥 가볼게 하고 인사도 이제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얘 편지는 어떻게 됐느냐? 엄마가 나중에 갈치였다면 미안해 하면서 돌려주거든? 근데 엄마가 사실 그 편지 내용을 본 것 같아. 왜냐면은 편지는 뭐라고 써지냐면은 네가 나를 진짜 좋아하면 오늘 학교 끝나고 뒤로 와. 너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이는 끝이야.
막 이러거든?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잖아. 다 지난 걸 알고 일부러 그제서야 돌려준 것 같아. 뭐 킹받지? 아무튼 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제 17살이 된 나는 참 미혹이, 그때는 이제 미혹이랑 결혼하고 싶었고 미혹이 없으면 세상이 막 끝난 것만 같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근데 미혹이를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지 않는데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얘기하지? 아빠, 그 아저씨 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기억을 못해. 무슨 아저씨? 아, 왜 그때 우리 집에 왔던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근데 되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나의 외로움 때문에 울면은 아직 애기고 타인의 외로움 때문에 울면 이제 어른이 된 거다, 이런 구절을 떠올려. 그래서 내가 어렴풋이 나는 아저씨가 그래도 먼 타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쫑알쫑알거리고 민폐 부렸던 이유는 사실 외로웠기 때문이었나 보다, 그런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눈물을 이제 왈칵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거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수지가 서평을 어떻게 썼다고? 나도 처음에 아저씨 되게 민폐인 줄 알았더니 다시 읽어보니까 참 우리 일가는 소중하게 되는 존재구나 라면서 글을 쓴 거야. 그럼 소설 내용 이해하면 소평 내용도 별거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쭉쭉쭉쭉쭉 뒤로 넘어가면 요게 등장을 하거든? 요게 등장을 하는데, 자, 진도는 같이 나가지만 숙제는 다르게 내줄 거라서 일단 잠깐 여기서 끊어보고 이건 이따가 풀이할 거고 바로 3-1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바로 넘어가도 되겠어? 몇 쪽이냐면 여기가 35쪽이야. 자, 35쪽 넘어가기 전에 1-2단원 다시 정리해보자. 계획, 생성, 조직, 초고 쓰기, 표현하기 각 단계에서 마주치는 문제점 기억하시고 서평의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내가 지금 서평 내용을 일일이 막 분석해주는 거는 유치하잖아, 그치? 어차피 쌤이 또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보완해줄 테니까. 그 다음 이제 3-1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양지중은 여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 근데 해밀중은 웬만하면 여기 나갈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 2편의 본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막 이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큰 흐름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고 보완할 때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고. 3-1단원의 주제는 뭐냐면 제목에 다 나와 있어. 중심 소재, 화제가 같아. 근데 뭔가 관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주장하는 바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져.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의 관점의 글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면서 다양한 이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학습 목표거든? 여기선 메인으로 소금과 관련된 2편의 글이 나와. 첫 번째 글은 이제 장인용이라는 사람이 쓴 소금 없인 못 살아 라는 그런 글이야. 설명하는 글이거든? 설명하는 글이면 당연히 이제 소금의 특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겠지. 그러면 제목이 소금 없이 못 살아야. 그럼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맞아, 긍정적인 관점일 거야. 그럼 왜 소금이 긍정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첫 번째 지문의 글인 거야. 그래서 내용을 이제 밑에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크게 나오거든? 내용이 길지 않아? 처음은 우리 소금은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 소재였어. 그런 중요한 존재였어.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가운데 부분부터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 그리고 마무리는 당연히 소금의 역할,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지. 조금 더 보자면 이 사람은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 그래서 소중해. 라는 큰 틀에서 하나 설명을 해줘. 소금은 있잖아, 그 체액의 주요 성분이 된대. 요것 정도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영양소를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쌓인 각층 노폐물을 이제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준대. 그래서 중요하대. 자, 소금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확보하려고 무지 애를 썼더라 하는 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은 말이야 또 음식과 어우러져서 맛을 더 좋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요리할 때, 음식할 때 대부분 소금을 넣어. 그리고 소금은 말이야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주어서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게 돼. 유지를 시켜줘. 그래서 이제 뭐 굴비,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강고등어. 아니면 뭐 소금에 절인 뭐 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례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그러니까 소금은 중요해.거든? 별거 없지. 괜찮아? 자, 그러면 너희가 이미 예측을 했듯이 소금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구나, 소금은 긍정적이야 라는 태도를 밑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구나를 캐치할 수 있으면 돼. 자, 근데 같은 화제 다른 글이라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글은 뭐겠어?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일 거야. 바로 다음 페이지야.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 라는 의학 기자가 쓴 어떤 글인데요. 여기는 조금 주장하는 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소금 나빠가 아니라 과다한 소금 섭취가 나빠가 이 글의 주장이야. 그치? 그래도 약간 소금 섭취에 대해서 완전 긍정적으로 보는 쪽,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 관점이 달라지잖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다한 소금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현실 상황, 뭐 요즘 아이들이 소금을 섭취해서 무슨 병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 사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더라. 자, 여기도 큰 흐름 바로 정리를 해볼게. 서로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금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이러면서 시작을 해. 그리고 본론은 본격적으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소금 섭취가 과다하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결론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줄여야 돼. 소금 섭취를 줄여야 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을 왜 해치느냐 라고 하면, 이제 이게 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금은 체액의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과하면 체세포에 있는 수분을 쫙 하고 빨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체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지.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왜 안 좋냐면은 일단 살이 쪄. 몸이 부어. 그리고 각종 이제 막 질병을 유발하거든. 자, 그 다음에 혈관이 되게 좁힌단 말이야, 얘들아. 그 옛날 어른들 지금 보면 혈관 이렇게 넓히는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잖아.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을 좁혀서 영양소가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한대요. 그러면 체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까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순환장애가 발생한대. 그래서 각종 뭐 심장 문제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대.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과다한 소금 섭취는 애초에 혈액량이 적은 아이들한테 특히 더 위험하대.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조금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게 먹잖아. 너네 짠 음식 좋아하지? 막 엽떡, 뭐 감자튀김 다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금 과다 섭취 문제를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되고, 소금 과다 섭취가 우리 건강에 위협을 준다더라. 자,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관점을 정리해보면, 여기 왜 긍정적이라고 되어있지, 얘들아? 부정적이라고 해줄래? 소금을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지. 정확히 말하면 과다한 소금 섭취인 거긴 해.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까는 설명하는 글에 가까웠다면 이건 주장하는 글에 조금 더 가깝잖아. 주장하는 글은 근거를 잘 사용해서 주장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런 전략이 있다더라 까지 체크를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꼭 전달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야. 괜찮아? 그럼 우리 일단 10분 쉬고 시작.